저는 박순희입니다. 올해 68살이에요. 남편을 잃은 지도 벌써 2년이 지났네요. 정확히는 겨울 새벽 5시 42분이었습니다. 남편 박기철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시간이 말이에요. 나는 그날 아침을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새벽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고 그 남자는 이미 가고 없었어요. 옆에 누워있지만 손을 잡아도 차가운 그 감각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우리는 결혼한 지 46년이었습니다. 46년을요. 처음 만났을 때 그는 건설회사 신입사원이었고 나는 신학교를 갓 졸업한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대학 캠퍼스에서 만난 두 젊은이는 그렇게 서로의 삶에 빠져들었습니다. 아이가 생겼을 때도, 아이가 대학에 갈 때도, 아이가 결혼할 때도 우리는 함께였어요. 남편은 평생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현장 소장으로 일한 40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았어요. 토요일, 일요일도 없었습니다. 날씨가 좋아야 건설이 진행되니까요. 그래도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이 강남구 아파트도 그렇게 마련했고 우리 아들을 명문대에 보내고 변호사까지 만들었습니다. 모두 그 남자의 손으로요. 장례식은 심플했어요. 아들이 엄마, 우리 과하게 하지 말자고 해서 3일장으로 마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어요. 건설회사 동료들, 이웃 아주머니들, 교직 동료 선생님들 모두 같은 말을 했습니다. 박순희님, 정말 미안합니다. 의지할 분 있으시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고맙습니다. 아들이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그건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진심이었습니다. 장례식 후 일주일 나는 우연히 남편이 몰래 해둔 통장을 발견했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남편이 알려주고 싶었던 걸 나는 결국 찾게 된 거니까요. 책장 뒤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낡은 저금 통장, 커버는 남편의 회사 로고가 들어간 10년도 더 된 것이었어요. 통장을 펼쳤을 때의 그 충격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정기 입금 기록이 있었습니다. 매달 정확히 300만 원씩. 첫 기록은 우리 아들 박준호가 대학에 들어간 날이었어요. 2015년 3월 15일. 그리고 그 기록은 계속되었습니다.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거의 9년을 모았어요. 손가락으로 셀 필요도 없었습니다. 3억 5천만 원. 나는 그 숫자를 보고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어디서 이 돈을 모았을까? 우리는 그렇게 여유 있는 가정이 아니었거든요. 남편의 급여는 모두 집의 모기지, 아들의 교육비, 생활비로 쓰여나갔어요. 그런데 이 통장에는 거의 매달 같은 액수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 돈은 어디서 나왔을까? 통장 속지를 보니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펜으로 쓴 글씨가 많이 지워져 있었지만 아직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순이, 내가 먼저 가면 이 돈으로 편안하게 살아라. 절대 아들놈한테 의존하지 말고. 그 글귀를 읽고 나는 한두 시간을 울었어요. 책상에 엎드려서요. 남편이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지, 그리고 남편이 우리 아들을 얼마나 잘 알고 있었는지가 그 짧은 문장에 모두 담겨 있었거든요. 아들놈한테 의존하지 말고라니요. 그 말이 뭐 하는 말인가요? 남편은 자신이 죽은 후 아들이 나를 돌보지 않을 것을 이미 예측하고 있었던 거예요. 46년을 함께 산 남편은 내 외로움을 미리 아는 남편이었어요. 그리고 준비했어요. 나를 위해서만. 내가 혼자가 돼도 적어도 배고프지는 않도록. 나는 그 통장을 가슴에 안고 그 밤을 지새웠습니다. 파도 소리처럼 들려오는 에어컨 음성, 그리고 남편을 생각했어요.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음성으로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느껴졌어요. 그의 손길이 내 어깨를 토닥이는 것 같은 따뜻함이요. 남편이 돌아간 지 정확히 일주일 뒤 아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박준호, 우리가 피, 땀, 눈물로 대학을 보내고 로스쿨을 보낸 그 똑똑한 아들이었어요. 지금은 강남의 대형 로펌 변호사였습니다. 그는 회색 정장을 입고 한 손에는 명품 가방을 들고 왔어요. 엄마, 먼저 인사를 했지만 그의 눈빛은 나를 향해 있지 않았어요. 거실의 소파를 향해 있었습니다. 거실의 벽을 향해 있었어요. 그리고 거실의 큰 창문을 통해 보이는 강남의 풍경을 향해 있었습니다. 내가 대충 느낄 수 있었어요. 우리 아들은 무언가를 계산하고 있다는 걸요. 준호야, 안녕. 들어와. 나는 밥을 준비했어요. 따뜻한 국과 밑반찬들, 아들이 어렸을 때 좋아하던 소고기 미역국과 계란말이였습니다. 아들은 밥을 한 술,
두 술 먹다가 수저를 놓았어요. 엄마, 아빠 보험금 얼마나 나왔어요? 내가 밥을 입에 넣던 손이 멈췄습니다. 아, 그거구나. 아들이 온 이유를 그제야 알았어요. 아빠 생명보험이 1억 5천만 원이 나왔어. 그리고 상조보험도 있으셨어? 있지. 장례비로 쓰고 남은 게 좀 있어. 엄마, 요즘 생각 좀 해봤는데요. 아들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아빠가 평생 모은 이것들. 그리고 엄마가 계신 이 아파트요. 결국 우리한테 넘어올 건데. 그래, 뭔데? 엄마 혼자 이렇게 큰 집을 관리하기 힘들지 않으실까요? 요즘 강남이 다 팔려나가고 있잖아요. 이 아파트도 관리비 많이 나오고 나는 알고 있었어요. 그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요. 준호야, 넌 뭐라고 생각하니? 엄마, 솔직하게 말하면요. 이 아파트 정리하고 더 작은 데로 옮기시면 목돈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 돈과 아빠 보험금을 합치면 저희 가족도 강남에서 좀 더 좋은 집으로 갈아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엄마는 강릉 같은 시골에서 편하게 사시면 강릉? 아니면 제주도 말고요. 월세가 싼 곳이면 어디든 좋지 않을까요? 우리 현준이 교육도 중요하고요. 특히 강남권 학교가 입시에 유리하잖아요. 나는 밥을 다시 입에 넣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미안하지만 이건 민정이랑도 얘기한 거예요. 우리 상황이 좀 빡빡해서요. 아, 그래요. 그렇구나. 아들의 아내 김민정이 그런 거군요. 명품 에르메스 매장의 매니저인 그 여자가 이 모든 계획을 짜고 있었구나. 준호야, 내가 물었어요. 이건 다 너 생각이야? 아니면 민정이가 하는 말이야? 아들은 고개를 돌렸어요. 둘 다죠, 엄마. 그 대답이 가장 솔직한 것 같았어요. 알겠어. 나는 그 밥상을 치웠습니다. 아들은 오래 있지 않았어요. 30분 정도였나요? 엄마, 저 회사에 들어가야 해요. 잠깐 들렀어요. 그래, 가거라. 아들을 배웅하면서 나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부모가 되는 거구나. 자식이 자신을 투자 대상으로만 보는 순간을 아는 부모의 기분 말이에요. 그날 저녁 나는 남편의 휴대폰을 꺼내봤어요. 남편은 스마트폰을 잘 못 썼어요. 건설 현장에서 일만 했으니까요. 하지만 회사와의 연락을 위해 휴대폰을 들고 다녔습니다. 휴대폰을 켰을 때 나는 두 개의 카톡방을 발견했어요. 하나는 아들과의 대화방이었고 다른 하나는 회사 후배들과의 그룹 채팅이었습니다. 아들과의 카톡을 보고 나는 한숨이 나왔어요. 2022년 3월의 대화였습니다. 준호 아빠, 강남 아파트 이제 팔 생각 중입니다. 아빠 보험금, 엄마가 팔면 나올 돈, 우리 저금, 이 정도면 압구정 투룸 정도는 나올 것 같은데요. 그리고 남편의 답장은 내 엄마는 그 집에서 죽을 때까지 살아야 해. 내가 하는 짓이 보기 싫다. 돈보다는 효도를 배워라. 그 다음은 회사 후배들과의 그룹 채팅이었습니다. 더 노골적이었어요. 기철아, 요즘 아들 어때? 우리 아들은 뭐 하냐고 물어봐도 엄마 생각 잘 안 하더라. 너는? 우리 아들도 마찬가지네. 아파트 팔라고 해. 내가 물어뜯고 싶더라. 에이, 요새 젊은이들은 부모를 투자 대상으로만 보나 봐. 나도 그런데 진짜 한숨이 나와. 맞아. 내 평생이 그 애가 어떻게 쓸 돈으로만 보인다니. 그게 얼마나 기분이 나쁜데.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남편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가 느껴졌거든요. 46년을 함께 산 남편이 우리 아들 때문에 얼마나 실망했는지가요. 그리고 동시에 남편이 그 비밀 통장을 얼마나 절실하게 마련했는지가요. 내가 먼저 가면 이 돈으로 편안하게 살아라. 그 말은 단순한 사랑의 표현이 아니었어요. 우리 아들은 너를 돌보지 않을 테니 적어도 배고프지는 마라. 그런 뜻이었어요. 그 밤 나는 남편이 누웠던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정말 잘했어요. 내가 말했어요. 정말 잘했어. 추석이 왔습니다. 나는 명절 준비를 했어요. 남편이 없으면 아들이라도 와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명절은 가족이 함께하는 날이잖아요. 나는 일주일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물을 서걸게 채 써서 오이지를 담그고 고추장에 소를 버무려 고추전을 만들었어요. 소고기는 이웃 정육점 아주머니한테서 좋은 것을 골라 사 국을 끓였습니다. 30년을 키워온 손주를 위해서는 몸과 마음을 다해 만드는 반찬들이었어요. 특히 손자 박현준이는 할머니의 음식이 최고다라고 늘 말하던 아이였거든요. 아들과 며느리가 추석 당일 오후 3시에 온다고 했어요. 나는 그 시간까지 모든 준비를 끝냈습니다. 상 위에는 소고기 무국, 고추전, 된장찌개, 콩나물 무침, 시금치나물,
그리고 손으로 빚은 만두. 46년을 살면서 해온 최선의 음식들이었어요. 엄마, 아들이 들어왔을 때 그의 아내 김민정이를 따라서였어요. 민정이는 새로운 명품 쇼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그 요즘 유행하는 에르메스 스카프였나 뭔가요? 정말 예뻤어요. 화려했어요. 하지만 그 아름다움과는 별개로 뭔가 차가운 느낌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마. 민정이가 인사를 했어요. 어서와. 현준이가 학원에 있어서요. 여기서 마중 가기로 했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는 밥상에 앉았습니다. 아들은 첫 수저질을 하자마자 무국을 마셨어요. 그리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엄마, 이 국이 좀 짠데요? 그래. 엄마는 괜찮은데. 어머니, 요즘 의학 자료를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고염식을 계속 대하면 혈압이 올라간대요. 특히 우리 현준이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건강한 식습관을 길러야 나중에 이상지질혈증 같은 거 안 걸린대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아들도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민정이 말도 맞아. 우리 현준이 건강도 중요하니까 나는 밥을 먹었어요. 밥만 계속 먹었습니다. 반찬을 집지 않았어요. 입안에 쓸 것이 분명한데 그래도 계속 밥을 입에 넣었습니다. 손주 현준이가 들어온 것은 밥을 먹은 지 20분쯤 지났을 때였어요. 할머니, 현준이는 여전히 할머니 팔에 안기며 반겨주었어요. 할머니 음식 냄새가 나는데요. 뭘 만드셨어? 할머니가 너 좋아하는 고추전이랑 만두를 만들었어. 오, 최고. 현준이가 밥상 앞에 앉았어요. 하지만 그의 어머니 민정이가 일어났습니다. 현준아, 밥 먹기 전에 손을 씻고 와. 근데 아까 손 씻는데요? 한 번 더 씻자. 현준이가 일어나 손을 씻으러 나갔어요. 그리고 돌아왔을 때 민정이는 현준이의 밥상 앞에 음식 사진이 있는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현준이, 엄마가 유튜브에서 찾은 영양사 아주머니의 건강 레시피야. 이거 보면서 밥 먹자. 할머니 음식도 맛있지만 우리 현준이 건강이 먼저니까. 현준이는 엄마의 눈치를 살폈어요. 그리고는 밥을 조금 집었습니다. 할머니의 음식은 집지 않고요.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처음 느꼈어요. 아, 내 손주가 엄마 때문에 할머니를 거부하고 있다. 식사가 끝나자 민정이가 갑자기 일어섰어요. 현준아, 학원 시간 맞추려고 나가야 하는데. 엄마, 아직 1시간 남았는데요? 학원 근처에서 한국 과학사를 복습하고 들어가야 수행평가에 도움이 된대. 나중에 할머니 뵙자. 아들도 일어나 준비를 했어요. 엄마, 우리 이만 가볼게요. 그래, 잘 가. 남은 음식 좀 싸가져. 나는 음식을 마구 담았어요. 내 손으로 정성 들여 만든 고추전도 싸주고 만두도 싸주고 국도 담았습니다. 아들이 그 용기들을 들고 나가면서 고마워요, 엄마라고 했지만 목소리에는 감사가 아니라 불편함이 있었어요. 아, 이게 우리 아들의 진짜 모습이구나. 명절이 끝나고 나 혼자 거실에 남겨졌어요. 밥상은 반도 비우지 않았습니다. 현준이가 먹다 남긴 밥도 있고 민정이가 한 스푼도 안 입은 나물들도 있었어요. 나는 그 음식들을 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내가 46년을 교사로 살면서 아이들을 가르쳤던 것들, 즉 할머니 음식을 남기면 안 된다. 만들어주신 것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노인을 존경해야 한다.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나는 음식들을 그냥 치웠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였어요. 명절이 끝나고 나는 한동안 음식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끼니를 때웠어요. 라면도 끓이고 김밥도 사 먹고 떡국도 그냥 가져다 먹었어요. 손으로 뭔가를 만들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드는 것들이 이 가족에겐 아무런 가치도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명절이 지나고 한두 달이 흘렀을 때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아들을 직접 불렀습니다. 준호야, 한번 와볼래? 음성 통화였어요. 엄마, 뭐 있으세요? 요즘 바빠서. 괜찮아. 그냥 한번 와봐. 아들은 3일 뒤에 왔어요. 회색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여전히 법무실 가는 길에 잠깐 들렀다는 인상이었어요. 준호야, 앉아. 뭐예요, 엄마? 뭔가 심각한데요. 아빠 휴대폰이 있지. 알아?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네, 아빠 핸드폰을 내가 봤어. 네가 아빠한테 뭐라고 했는지 봤다. 나는 남편의 휴대폰을 아들에게 건넸어요. 아들은 카톡 내용을 보면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거. 나는
다른 그룹 채팅도 보여줬어요. 후배들과의 대화에서 남편이 우리 아들에 대해 얼마나 실망했는지를 보여주는 대화들이었습니다. 엄마, 그건 말해봐. 아파트 팔라고 한 게 정말 너 생각이야? 아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뭐가 미안한 건데? 아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우리가 조금 힘들어서요. 회사 대출도 많고 현준이 교육비도 어마어마하고 그래서 아빠하고 엄마한테 의존할 생각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나는 아들의 눈을 바라봤어요. 너는 대학 때 엄마가 뭐를 했는지 알아? 엄마는 밤 11시까지 학원 강사로 일했어. 당직료 받고 주말에 아이들 봐주고 왜 했는 줄 알아? 네 학비 때문이야. 그리고 너 아빠는 주말도 없이 일했어. 토요일에 아들 신발이 필요하면 현장 나가다 말고 신발 사주러 갔어. 왜 했는 줄 알아? 너 교육 때문이야. 이제 너는 엘리트 변호사가 됐어. 돈도 많이 벌어. 그런데 너는 엄마 아빠가 이제 늙었으니까 짐이 되냐고? 그게 넌 뭐라고 생각하니? 아들이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엄마, 저희도 아이가 있고 현준이 교육 받으려면 강남권에 있어야 하고 강남권? 그게 뭐 하는 말이냐? 너는 이미 강남 로펌에서 엘리트 변호사잖아. 그런데 엄마가 이 집에서 나가면 뭐가 된다고 생각하니? 네 아들이 할머니를 내쫓으면서까지 받은 교육이 무슨 도덕성이냐고 엄마가 묻는 거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 나는 남편이 남긴 통장을 테이블 위에 놨어요. 이게 뭔지 알아? 아들이 통장을 봤어요. 아빠가 9년 동안 매달 300만 원씩 모아둔 돈이야. 3억 5천만 원이야. 아빠께서 그래, 아빠는 네가 나를 챙기지 않을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 그래서 내가 적어도 배고프지는 말라고 이 돈을 모았어. 나는 통장 안쪽에 적힌 메모를 아들에게 보여줬어요. 우리 순이, 내가 먼저 가면 이 돈으로 편안하게 살아라. 절대 아들놈한테 의존하지 말고. 아들이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죄책감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현실 앞에서 자신의 욕심이 들통난 것에 대한 좌절의 눈물이었어요. 네가 아빠가 이 돈을 안 남겼으면 엄마를 어떻게 할 생각이었니?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알아. 근데 이제 엄마는 결정했어. 너는 네 인생 살아. 엄마는 이제 엄마 인생을 살 거야. 엄마, 안 돼요. 그러지 마세요. 제가 더 잘할게요. 이미 했어. 준호, 충분히 했어. 나는 일어나 아들을 거실로 나가도록 손짓했어요. 나가, 엄마, 나가. 엄마는 지쳤어. 아들은 발걸음을 떼지 못했어요. 하지만 결국 나갔습니다. 그 뒤로 나는 즉시 행동에 들어갔어요. 일이 빨랐습니다. 먼저 부동산 앱을 깔았어요. 스마트폰은 아들이 사줄 때를 거쳐 지금까지 쓰고 있었는데 이제야 앱을 제대로 써봤습니다. 강릉을 검색했어요. 강릉은 내가 어릴 때 바닷가로 가던 길목이었습니다. 엄마가 데려가준 그곳의 파도와 모래를 지금도 생각할 수 있었어요. 강릉의 부동산들이 떴습니다. 원룸, 오피스텔, 주택, 그리고 내 눈에 들어온 것은 서귀포 바닷가 오피스텔이었어요. 사진을 보니 작지만 정말 아늑해 보였어요. 방 한 칸, 거실 한 칸, 작은 부엌과 화장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창밖으로 푸른 바다가 보인다는 거였습니다. 월세는 100만 원, 보증금은 1,500만 원, 남편이 남긴 돈과 내가 모아둔 작은 저축으로 충분했어요. 그 다음은 은행이었습니다. 나는 강남역 근처의 은행에 들어가 연금보험에 대해 상담받았어요. 30대 여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줬습니다. 어르신, 지금 가입하시면 월 180만 원 정도면 가능할 것 같아요. 평생 나오니까 혼자 사시기에는 충분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서명을 했어요. 도장을 찍었어요. 그렇게 내 미래가 설계됐습니다. 월 180만 원, 강릉의 월세 100만 원, 음식비 50만 원, 의료비와 생활비 30만 원 충분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남긴 3억 5천만 원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에 전화하는 거였어요. 여보세요. 서울 강남구 아파트인데요. 매매로 내놓고 싶거든요. 주소 좀 알려주시겠어요? 주소를 말했어요. 아, 거기요? 요즘 그 동네 시세 정말 좋아요. 한 8억 8천만 원대는 나올 것 같은데요. 급해서요. 한 달 안에 정리하고 싶어요. 아, 그러면 한두 주 더 내리셔야 할 것 같은데요.
8억 5천 정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주세요. 바로 방문해서 집 상태 확인하고 사진 찍어도 괜찮으세요? 네, 내일 아침 괜찮아요. 전화를 끊고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그 아파트에서 내가 한 모든 일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아들을 키웠어요. 밤샘에 가며 아들의 숙제를 봐줬어요. 아들이 아팠을 때 병원을 뛰어다녔어요. 남편과 함께 이 아파트에서 46년을 살았어요. 손주들이 태어났을 때 이 거실에서 젖을 먹였어요. 크리스마스 때 이 거실에 트리를 세웠어요. 모든 추억이 이 집에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 집이 나를 가두는 감옥처럼 느껴졌어요. 나를 재산으로만 보는 가족들의 시선 속에 나 자신을 잃고 있었거든요. 괜찮아. 이제 시작이야. 나는 중얼거렸어요. 이제 내가 주인공이 되는 거야. 베트남 출장을 가기 전 아들이 집에 들렀을 때였어요. 오후 1시 정도였나요? 아들이 열쇠를 갖고 거실에 들어왔을 때 그는 얼음상처럼 굳었어요. 엄마, 거실은 커다란 이사 박스들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여기가 뭐예요? 나는 거실 테이블 위에 편지를 놨어요. 펜으로 쓴 간단한 편지였습니다. 준호야, 미안해. 엄마가 먼저 갔어. 강릉에 작은 집을 임차했고 이 아파트는 팔았다. 너희는 너희끼리 잘 살아라. 엄마는 이제 너희를 기다리지 않을 거다. 사랑하지만 그것이 포기가 되진 않으니까. 엄마가 아들의 손이 떨렸어요. 엄마, 이게 무슨... 엄마, 아들은 즉시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어디 계세요? 나는 이미 강릉행 버스 안에 있었습니다. 응, 엄마 여기 있어. 어디요? 어디 계신 거예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괜찮아. 엄마는 강릉 가는 중이야.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 아파트를 팔았어요? 그래. 왜요? 왜 그러신 거예요? 뭐가 왜? 엄마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제발 돌아와요. 돌아갈 곳은 이제 없어. 이 아파트는 남의 것이 되었어. 엄마, 너는 너 인생 살아. 엄마는 이제 엄마 인생 살 거야. 엄마, 제발. 나는 전화를 끊었어요. 아들은 계속 전화를 걸었어요. 5통, 10통, 15통. 하지만 나는 받지 않았습니다. 버스는 강릉을 향해 달리고 있었어요. O-2 강릉의 새로운 일상. 강릉에 도착했을 때는 밤 11시쯤이었어요. 따뜻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서울과는 다른 공기였어요. 짠내가 났습니다. 부동산에서 받은 비밀번호로 오피스텔 문을 열었어요. 여기구나.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약 20평 정도였나요? 하지만 깨끗했어요. 새로 정리한 듯한 냄새가 났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창문이었어요. 창밖으로 어둠 속에 바다가 보였거든요.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철썩철썩 규칙적인 파도 소리였습니다. 나는 소파에 누웠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깊이 잤습니다. 다음 아침 햇살이 얼굴을 비췄어요. 나는 눈을 떴습니다. 낯선 천장이 보였어요. 순간 혼란스러웠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그리고 기억났어요. 아, 제주도가 아니라 강릉이구나. 아니, 제주도도 아니었어요. 강릉의 작은 해변 마을이었어요. 나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푸른 바다가 눈앞에 펼쳐졌어요. 파도가 하얀 거품을 만들며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아, 좋다. 나는 중얼거렸어요. 정말 좋다. 처음으로 내가 내 숨을 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첫 주는 동네를 둘러보는데 썼어요. 작은 마트도 있고 의원도 있었습니다. 생활하기에 불편함은 없을 것 같았어요. 바닷가까지는 도보 5분 거리였어요. 아침마다 나는 바닷가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나는 이웃 할머니들을 만났어요. 첫 번째로 만난 할머니는 순이 할머니였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에서요. 아이고, 서울에서 여기까지 왜 나오셨어요? 나는 웃었습니다. 내 인생을 살기 위해서요. 그 말을 듣고 순이 할머니가 웃었어요. 아, 맞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거지.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나는 명자 할머니, 경애 할머니도 알게 됐어요. 한 달이 지났을 때 나는 해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 일상을 가지게 됐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바다를 보며 책도 읽고 그냥 생각도 했습니다. 46년을 누군가를 위해 살았던 시간들을요. 이제 그 시간은 온전히 내 것이었어요. 아들에게서는 계속 문자가 왔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더 잘할게요. 제발 연락 좀 받아주세요. 나는 답장하지 않을 때도 있었고 가끔은 짧게 답장했어요. 잘 지내. 아무것도 아닌 2글자였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나는 자신을 낮출 필요가 없었거든요. 5개월쯤 지났을 때 손자 박현준이가 나타났어요. 버스로 온 16살 손자였습니다. 짙은 회색 후드티를 입고 작은 백팩을 맨 순수한 얼굴의 아이였어요. 할머니, 현준이가 오피스텔 문을 두드렸을 때 나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현준아, 나는 문을 열고 손자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미안해했어요. 그래, 네. 근데 할머니를 혼자 두고 싶지 않아서 왔어요. 그 말 한마디에 나는 눈물이 났어요. 들어와, 현준아. 우리는 함께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아침마다 바닷가를 걸었어요. 할머니, 여기 정말 좋네요. 그지? 할머니도 정말 좋아. 점심은 작은 식당에서 먹었어요. 생선가스, 해물라면, 회덮밥, 강릉의 음식들을 함께 맛봤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 우리는 해변에 앉았어요. 석양이 하늘을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행복해요? 현준이가 물었어요. 응, 할머니 행복해. 아빠가 그러는데요. 할머니가 우리 때문에 화나서 여기 온 거래요. 나는 손자를 바라봤어요. 이 아이는 아직 어려요. 16살이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지. 현준이, 할머니가 여기 온 게 화나서가 아니야. 그럼요. 할머니도 할머니 인생을 살고 싶어서야. 무슨 말이에요? 사람을 돈으로 보면 안 된단다. 너희 아빠와 엄마는 할머니를 투자 대상으로만 봤어. 하지만 할머니도 사람이야. 존경받아야 할 어른이야. 현준이는 고개를 기울였어요. 완전히 이해한 것 같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거예요. 현준아, 할머니를 약속해 줄 거 있어? 뭐예요, 할머니? 너는 나중에 엄마 아빠한테 독립하지 말고 너만의 길을 가. 남을 위해 너의 인생을 포기하지 말고. 알겠어? 현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밤 나는 아들에게 처음으로 짧은 문자를 보냈어요. 현준이 고마워. 정말 좋은 아들이 됐다. 엄마는 잘 지내고 있어. 아들의 답장은 1시간 뒤에 왔어요. 엄마, 제발 한 번만 뵐 수 있을까요? 저희가 모두 변했어요. 나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아직은 아니었거든요. 그 뒤로 아들은 매주 문자를 보냈어요. 가끔은 직접 전화를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나는 선택적으로만 받았습니다. 엄마, 잘 계세요? 나는 답장할 때도 있고 하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아들이 이제 나를 통제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반년이 지났을 때 아들이 강릉으로 왔습니다. 혼자 와서 오피스텔 문을 두드렸어요. 엄마, 아들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안녕, 준호. 엄마, 정말 미안합니다. 나는 아들을 거실로 안내했어요. 앉아. 아들은 소파에 앉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저희가 정말 인간이 못됐어요. 아빠께서 돌아가신 줄도 모르고 엄마 재산만 생각했어요. 정말 미안합니다. 나는 아들의 머리를 어루만졌어요. 46년을 키워온 우리 아들이었어요. 알아, 준호. 다 알아. 엄마가 제일 미안해요. 아빠께 정말 미안해요. 그렇지, 내 아버지는 이미 알고 있었어. 그래서 엄마를 위해 돈을 모아뒀어. 너희는 엄마를 챙기지 않을 거고 아빠는 그걸 알고 있었어. 그래서 이 돈을 나는 아들에게 남편이 남긴 통장을 보여줬어요. 이게 뭐예요? 아빠가 9년을 모은 거야. 3억 5천만 원을. 아들은 통장을 보고 더 많이 울었어요. 아, 이제야 깨달았구나. 아들은 아버지 간절한 사랑을 이해하게 된 거예요. 아들은 강릉에서 이틀을 머물렀어요. 그동안 우리는 바닷가를 걸었고 좋은 식당에서 밥을 먹었고 그냥 있었어요. 많은 말을 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공기가 달라졌어요. 아들이 내가 아닌 나라는 독립적인 사람을 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바닷가를 겁니다. 겨울에도, 봄에도, 여름에도, 가을에도요. 아들은 한두 달에 한 번씩 강릉에 와요. 현준이도 방학마다 와요. 며느리 민정이는 아직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할머니, 이게 뭐예요? 현준이가 내가 그린 수채화를 들었어요. 할머니가 그린 거야. 강릉의 해변. 우와. 할머니가 이런 것도 그리세요? 응, 엄마가 강릉 와서 배웠어. 나는 매주 해변의 작은 문화센터에서 수채화 교실을 다녀요. 거기서 할머니들이 나를 영애 씨라고 불러요. 박순이가 아니라 영애 씨라고요. 처음엔 어색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좋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나의 사람으로 불리고 있거든요. 저녁마다 나는 바닷가에 앉아요. 파도를 바라봐요. 파도는 계속 밀려옵니다. 끝없이 밀려옵니다. 할머니,
뭘 생각하세요? 현준이가 옆에 앉습니다. 할머니가 인생을 생각하고 있어. 어떤 인생이요? 68년을 남을 위해 살았던 인생,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내 인생. 할머니는 지금이 행복해요? 나는 웃었습니다. 응, 정말 행복해. 그 밤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준호야, 엄마 말 들어봐. 엄마는 너를 미워하지 않아. 다만 너희가 엄마를 어떻게 봤는지 알게 됐을 뿐이야. 그리고 엄마가 엄마 인생을 산다는 게 뭔지 알게 됐어. 아들의 답장이 왔어요. 엄마 미안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아빠께도 미안합니다. 앞으로 제가 더 잘할게요. 나는 웃으면서 답장을 했어요. 알아, 준호. 엄마를 믿어. 에필로그 파도 너머의 새로운 시작. 지금 나는 강릉의 작은 오피스텔에 혼자 삽니다. 하지만 홀로 오지 않습니다. 아침마다 파도 소리로 깨어나고 커피를 마시고 바닷가를 걷고 그림을 그립니다. 아들은 내게 아파트 구입금을 제안했어요. 엄마, 강릉에 집을 사는 게 어떨까요? 하지만 나는 거절했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월세로 충분해. 이제 물건에 묶이고 싶지 않아. 그렇습니다. 68년을 하나의 집에 묶여 살았거든요. 이제는 자유롭고 싶습니다. 현준이가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갈 거예요. 남편과 함께 가보고 싶었던 그곳들로요. 유럽의 해변, 일본의 사찰, 이스탄불의 보스포루스. 이제 그 모든 것이 내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내 시간으로요. 때로는 남편이 생각나요. 당신은 정말 내 것을 지켜줬어요. 내가 중얼거렸어요. 바다를 보며요. 당신이 남긴 돈으로 나는 비로소 내가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파도가 밀려옵니다. 끝없이 밀려옵니다. 그 파도처럼 내 인생도 계속 흐르고 있어요. 더 이상 멈추지 않고, 더 이상 누군 제시도율 계속가를 위해서도 아니고 오직 나를 위해서만요. 남편이 남긴 그 짧은 메모처럼 당신도 사람입니다. 소비 대상이 아니라 존경받아야 할 어른입니다. 46년을 뒤로하고 지금부터는 내 인생이에요. 68세의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리고 나는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나는 박순이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엄마도 아니고 누군가의 아내도 아니고 단지 박순이로요.